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 장원열입니다. 이 모니터가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네요. 네. 우선은 투자 펀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우선은 펀드 얘기 살짝 먼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는 AUM 기준, 그러니까 이제 운용 규모로 따지면 3천억이 조금 넘고요. 다만 저희가 펀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면 펀드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초기 기업들,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드에서 프리 라운드에 투자하는 메인 펀드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펀드는 그로스 펀드라고 해서 저희 기존의 그 다음 라운드들 시리즈 A, B라던가 프리 IPO 딜까지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사실 그 펀드는 신규 투자 목적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투자했던 패밀리사들의 후속 투자에 따라갈 때 폴로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스 펀드에는 신규 기업들은 당기지 않고 저희의 후속 투자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첫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메인 펀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고요. ICT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소부장 같은 곳들, 반도체 쪽이라던가 이런 쪽만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모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만 잠깐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는 시드에서 프리 라운드까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투자하는 티켓 사이즈는 3억에서 한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이제 그러다 보면 프리밸류는 한 30억대에서 한 100억대까지 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다른 점은 기존의 VC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사실 저희가 가장 1년에 많은 투자 건수를 가져가는 VC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탑3 안에는 들어왔었고, 엑셀러레이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많은 건수를 몇 년간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인 이유는 사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드의 프레이 라운드에 투자를 하고, 사실은 조금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이유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에 조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VC들보다는 조금 밸류업 측면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철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팀을 보는지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기도 하지만, 팀을 볼 때도 여기에 그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 이제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기 투자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드에서 프리 라운드에 하는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 같은 투자하는 VC들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한 6개 정도는 사실 실패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한 3개 정도가 기준 수익률보다 조금 넘는 정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엑시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펀드 성과가 결정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심사위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저희가 두려워하고 저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실 윤리적인 이슈 혹은 법률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의 레퓨테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VC는 기본적으로 레퓨테이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도덕성 이슈는 사실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 이슈가 터졌다 하면 그건 명백하게 저희 실패한 투자건으로 잡을 정도로 조금 그 부분은 명백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엑셀런스, 그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항상 저희 내부적으로 팀을 되게 강조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대표님 한 분을 보고 투자를 한 적은 지금까지 아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팀원 멤버들을 조금 다 만나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성, 이런 것들은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파트너들이 계신지를 보면 저희 투자 영역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 정시아 대표님은 서비스 영역 대표 파트너시고 회사의 대표 역할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김기준 부사장 같은 경우도 테크 부분, 딥테크 쪽 대표 파트너를 맡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영입한 이 김치현 원장님 같은 경우가 헬스케어 쪽,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세 가지 축에서의 주요 기업들을 저희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하시면 뭐 저희 장동욱 이사나 장승윤 이사, 그 다음에 뭐 몇몇 인력들이 있는데, 저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팀 중에 VC 출신들이 없습니다. 전 직장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기존의 VC가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뷰로 회사를 보려고 하고, 저희는 이제 기존의 VC에서 있던 분들은 사실 웬만하면 채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VC에서 봐왔던 것들에 대로 하면은 사실 초기 투자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을 보려고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VC 출신이 아니라 증권사 출신이고, 대부분의 인력들이 현업 혹은 금융권 출신, 혹은 이제 특허 김현장에서 변리사를 하시다가 물론 스타트업 계시다가 다시 오시긴 하셨지만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선행기술, 이제 근미래를 견인하는 선행기술 딥테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기존에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것들 기반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더더욱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뭐 혹은 교수님이시라던가 아니면 어디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선행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곳, 이제 행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당근마켓 같은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콘텐츠 쪽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새로운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위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가 저희 핵심인데요. 초기 기업들,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이 영역에서 크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팀, 아이디어, 마켓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는 어떤 게 될까요? 세 개 중에서 대표님들이 보시기엔 뭐 여기서 마켓은 빼놨으니까 아이디어랑 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이디어? 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부분 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나요? 팀? 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왜 팀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실까요? 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점을 빨리 메우고 싶은데 능력을 갖춘 팀이 있을 수도, 아이디어를 모아서 팀이 만들 수 있지만 팀 역량이 들어가면 아무리 아이디어라도 빨리 많이 올리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루어지니까. 네. 사실 둘 다 정답이고요. 이게 정답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VC의 선택, 저희의 방향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VC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투자를 할까 말까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실 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이디어는 저희가 손쉽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일 텐데 저희가 그게 된다 안 된다 손쉽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장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산업적인 혁신을 일으켜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산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지적 수준을 뎁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디어는 저희는 손쉽게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저희는 팀을 조금 더 가중치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팀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느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님의 도덕적 이슈 뭐 이런 것들 윤리적인 혹은 법적인 부분이 하면은 저희 그런 걸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에 있어서 약간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프로덕트가 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투자한 이유에 뭔가 전혀 발전의 방향이 없었던 거죠. 팀이라는 건 결국 우수한 팀이라는 건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좋은 팀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행력에 좀 더 가깝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면 사실은 조금 이제 실제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아이디어는 무조건 잘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혹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의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은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법들을 실제로 흡수하고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인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후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시드, 프리-A, 시리즈 A를 어떻게 보통 구분을 하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드는 보통 투자금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던데 전 투자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드 라운드는 아이템이 이제 뭘 할지만 구상만 된 수준. 프리-A는 알파 혹은 베타 정도는 개발이 끝나고 서비스 출시를 앞둔 상황. 시리즈 A 정도 되면은 서비스가 출시는 되고 시장에 프로덕트 마켓핏을 검증하고 이게 될 거다 정도 확신이 드는 경우 시리즈 B 이후부터는 이제 마케팅 역량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라는 측면 시장을 어떻게 더 확장할 거냐 측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A, B 정도부터는 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마케팅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로 넘어가서 저희가 주로 하는 라운드는 사실 그런 역량들보다는 사실 팀이랑 아이디어 측면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했던 팀인데 사실 팀이 중요한 이유는 뭐 밸류 측면에서 저희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부터 저희랑 연대감이 형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겠고 세 번째는 생각외로 이제 우수한 팀의 경우는 VC 측면에서는 M&A 가능성도 염두를 둘 수밖에 없어요. 우수한 팀이 되면 어느 정도 M&A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그럼 이제 우수한 팀의 기준은 뭘까요? 좋은 사람, 좋은 팀이다라는 기준.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팀은 어떤 팀일까요? 사실 이게 시간이 제가 길면은 보통 이제 최근에도 이제 초기 심사역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하는 시간인데 그게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보는 좋은 팀에 대해서 막 사례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팀은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그 전에 직장에서 그 아이템을 해보신 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퇴근해 2년 전에 투자했던 팀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업체에서 물류 솔루션을 개발하던 팀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한계를 느꼈고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우리가 나가서 조금 더 다른 기업들 대상으로 큰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나오신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런 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산업의 밸류 체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드 라운드 법인 설립되기 전에 투자를 결정을 했었고 법인 설립 후에 저희가 이제 그때도 조금 높은 밸류로 투자를 하긴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1,000억 밸류로 투자를 다시 한번 유치를 했었고 이제 그 정도로 1년 만에 다른 팀 내 2-3배의 속도를 보여줄 정도로 좋은 팀이었는데 사실 그런 팀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측면이죠. 심사역들이 저의 기준은 아니고
뭐 책들을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보통 1년에 100개 정도 IR 자료 덱을 받으면 그 중에 한 10% 정도 미팅을 가고 10개 팀 정도가 그 중에 1개 팀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덱을 한 100개 정도 봐야 한 팀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럼 1% 확률이라는 건데 그런 우수한 팀, 그런 사업적인 경험이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10분의 1 정도? 제가 투자를 1년에 한 6에서 8건 정도 하는데 그런 팀은 1년 반에 한 팀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그렇게 잘 짜여지는 팀은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팀만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팀들을 찾느냐라는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려고 하는 팀 혹은 된 팀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주기를 봐요. 네. 얼마나 업데이트를 빠르게 하고 있느냐. 사실 유저들의 피드백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라는 측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들이 얼마나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측면들 그래서 어떻게 그 소비자들의 경험을 찾고 계신지 A/B 테스트의 방법일 수도 있고 유저들의 인터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투자했던 한 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한 3주 동안 일정이 아무것도 없고 초기 출시한 이후에 유저들 찾아서 인터뷰하는 게 모든 스케줄이었어요. 출시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대표님들이 생각했던 방향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할 건지 아니면 유저 인터뷰를 할 건지 그 대표님이 이제 인터뷰의 방법을 찾으신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실행력들 이런 측면을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가끔 가면 대표님들이 그런 것도 여쭤보세요. 우리 팀에 지금 개발 인력이 없고 외부에 아웃소싱을 다 주고 있는데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투자팀은 내부에 내재화하는 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CTO 정도 혹은 기술을 총괄할 수 있는 리드급 정도는 한 분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프로덕트가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는 계속 방향을 바꿔 나가면서 최적화되는 방향을 찾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프로 마켓 핏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외부에 그 팀이 있으면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유저들이 금방 이탈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네 번째는 이거는 VC마다 조금 성향이 다를 텐데 정량적인 대표님과 정성적인 대표님이 있을 거예요. 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님이 있을 거고 혹은 감각적으로 소비자의 트렌드를 되게 잘 읽어서 하는 대표님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그 둘 중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팀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A/B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대표님이라든가 퍼널별로 분석을 했을 때 어디서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대표님들을 더 선호하고요. 사실 데이터에 기반한 대표님들은 아무래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어서 조금 느릴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다운사이드 리스크, 회사가 완전히 프로덕트 마켓 핏을 못 찾는 확률은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이제 되게 감각적인 대표님들 같은 거 업사이드 포텐셜이 엄청 높아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분들은 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소비자들의 그런 가려움이라고 할까요? 소비자의 니즈를 너무 잘 읽으시기 때문에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냥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데이터에 기반한 대표님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이 이제 여쭤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표가 되면 저희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뭐 매출 기준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MAU나 뭐 DAU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MAU, DAU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대표님이 어느 정도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어떠한 것들인지가 저희는 더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리텐션 지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티키니스를 보고 있거든요. 리텐션이라는 건 결국은 유저가 지금 1000명 있어도 하루에 100명이 유입이 돼도
D2, D1 혹은 뭐 W1 리텐션이 뭐 40%가 된다, 50%가 된다 하면은 저희 투자한 이후에 마케팅 때려 부으면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저희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유저가 지금 10만 명인데 지금 신규 유입되는 유저 중에 잔존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마케팅 때려 부어봤자 이제 깨진 장독대 물붓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지표들 얼마나 대표님 관리하고 계시고 안정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스테이키스나 체류 시간 이런 것들도 뭐 그 부수적으로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상황인데요. 사실 카카오벤처스가 그래서 투자를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이 안 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세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북미 자료인데 국내나 이런 거 이제 취합한 자료가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시리즈 A랑 시드 라운드는 시장 상황이 좋고 안 좋고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VC 펀드 특성상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펀드를 운영을 해야 되고 4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넘어선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7년, 8년 후에 해수 시장이 얼마나 워킹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저희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저희는 똑같은 속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북미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실제로 시드 라운드 때 VC들이 뭐 하나의 펀드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하나의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 기준 수익률이 나오느냐 측면인데요. 사실 시드랑 얼리 스테이지, 시드랑 프리 라운드를 하는 VC들은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있을 거냐, 뭐 나중에 있을 거냐 이런 거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동일하게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속도가 좀 느려진 건 생각보다 창업하는 팀의 수가 조금 줄은 느낌. 사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창업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는 얼리 스테이지를 주로 하는 입장에서는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속도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긴 하는데 급격히 BAM이나 수익성이 중요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지표냐면 골드만삭스에서 만드는 Non-Profitable Technology Index라고 해서 미국 시장 나스닥에 특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기업들의 모아서 바스켓으로 만든 지표거든요. 이 지수 같은 경우가 VC 인덱스랑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VC 인덱스가 리피니티브랑 학교 이런 데서 2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특히 더 영향을 받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술 기업인데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기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냐. 근데 지금 거의 4분의 1 토막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조금 회복되지 않으면 조금 쉽진 않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상태로 그래도 유지하게 되면은 시장 상황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벌써 25분이 돼서 짧게 저희 어떤 기업들 투자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테크 쪽 먼저 말씀드리면 셀렉트스타라는 기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한 250개 정도 27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선별했다라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AI 기반의 데이터가 중요해지면 그 데이터의 원전이 되는 회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전수조사하는 팀입니다. AI가 되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팀이고요. 여기는 저희 뭐 TSMC, 뭐 삼성 파운드리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디자인 하우스, 칩에 AI 칩 디자인 하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AI 칩을 만드는 팀이고, 죄송합니다. 플로틱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들어가는 로봇들 활용하기 위한 팀이고요.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인턴을 했던 친구여서 그걸 기반으로 창업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나무고요. 네, 업비트. 죄송합니다. 네, 업비트 서비스하고 있는 두나무고 저희
10번, 10번째 투자팀입니다. 근데 이 팀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팀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저희 투자할 때 업비트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팀이 기술력, 개발력이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열릴 때 빠르게 개발을 했던 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국민이 많이 쓰는 하이퍼 로컬 앱인 당근마켓인데 당근마켓 보면은 지금 보면은 카카오벤처스가 당연히 초기에 투자를 했었어야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초기에는 되게 좀 많은 논쟁이 있었던 팀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중고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미 1000만이 넘는 가입자가 있는데 이게 되겠어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과연 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마켓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논쟁이 됐었던 팀입니다. 근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에 투자를 봤을 때 되게 특이했던 점은 김재현 대표님이 IR을 하시면 덱으로 설명을 안 하세요. 당근마켓이 현재 쓰고 있는 대시보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에 앞으로 한 3, 4년 후에 개발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미리 기반을 그려놓고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팀이기 때문에 기술력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이퍼로컬에 뭐 1000만이 넘는 서비스가 돼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연구소고요. 오토어 쪽 서비스 하고 있는 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에서 오토어 서비스 하시다가 나오셔서 창업하신 케이스고 저희랑 이제 연이 닿아서 투자까지 하게 됐고 개차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엑스트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립스토어라고 여행 패키지 상품 하고 있습니다. 스윗이고요. 스윗이 조금 재미난 팀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리 B2B SaaS 솔루션을 도전해보고 있는 팀입니다. 그때부터 구글이랑 연동해서 서비스 하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고 실제로 그 성과를 일부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세컨 신드롬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 테크타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류를 하는 팀이에요.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1년 만에 뭐 1000억 밸류로 투자를 하게 됐던 팀인데 사실 물류 쪽에 솔루션 개발하는 팀 중에서는 가장 월등히 앞서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양한 이커머스 업체들 그리고 자체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혁신을 해 나가고 있고요. 라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형적인 실행력을 보여주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팀도 조금 공부해 볼 만한 왜 저희가 투자를 했을까 대표님들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텐데 엄청 심플한 문제거든요. 40, 50대 여성들이 온라인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비중이 상당히 떨어지는 세대입니다. 왜 떨어졌을까? 첫 번째는 그들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가 없었고 두 번째는 너무 불편했고 근데 이커머스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거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독 입점, 두 번째는 자체 물류, 세 번째는 최저가, 네 번째는 편리한 UI, UX, 그 다음에 상품 추천 이렇게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누구나 다 알지만 40, 50대 대상으로 할 수가 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그걸 결국 해냈는데 처음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 갖출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요.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자기들이 직접 다른 데 서비스를 해서 물건을 받아서 다시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유저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UI, UX를 먼저 잡았었고 트래픽을 잡고 나니까 단독 입점을 위해서 의류 브랜드랑 협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 물류를 위해서 제 물류센터를 짓던가 혹은 전용 3PL을 가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트래픽이 커지니까 이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나가는 분들 최저가로 하면서 거래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레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 혹은 이커머스를 하는 팀이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스터디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상장한 루닛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의료용 AI 기업은 아니었어요. AI 비전 인식 기술을 월등히 개발을 하다가 사업 방향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죠. 이제 폐 엑스레이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와닿는 게
결국 팀이 기술력, 개발력, 실행력이 있으면 피벗을 할 가능성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보다는 팀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거를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정도 실행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VC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탠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던 팀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논문에서 이제 의미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서비스로 발달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쪽인데요. 게임 쪽은 짧게 말씀드리면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핫한 뭐 사우디에서도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게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거랑 그 대표님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팀이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는 눈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김영태 대표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에서 그 성공했던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의 아트 디렉터를 하시면서 엄청난 매니아를 가지고 있던 팀이었고 여기 나와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1매출이 뭐 처음 잘 됐을 때는 거의 200억씩 처음 출시 이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 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엑시탄 케이스인데요. 뭐 플레이하드 같은 경우는 NC 이제 원래 인디 게임을 만들던 서비스 팀이었는데 워낙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인수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인디 게임 쪽에 워낙 강력한 인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게임사에서 M&A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닥터키친하고는 허닥이 프레시지라는 기업을 이제 프레시지가 닥터키친하고 흡수합병이 되면서 그 법인에 허닥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허닥이 여기 보시면 이제 개그맨 허경환 님이 운영하시는 허경환의 닭가슴살 이런 팀인데 이 팀도 조금은 제가 이거는 아마 찾아보시면 브런치에 제가 썼던 글도 있거든요. 허닥을 왜 투자했는지. 허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커머스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 닭가슴살 시장이 국내에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있는데 닭가슴살 매운맛의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상품을 개발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트래킹을 해서 닭가슴살 매운맛이 얼마가 되면 잘 팔리고 얼마가 되면 잘 안 팔리고 그리고 하루에 몇 개 정도 팔리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쓴 거죠. 왜냐하면 F&B 시장은 신제품 출시해서 성공할 확률이 한 자릿수 돼. 하이 싱글도 안 되고 미들 싱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허닥은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쓰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해서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했던 팀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이제 공장에 실사를 갔죠. 허닥이 이제 제품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거기서 여기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확신을 가졌었는데 공장을 갔더니 라인이 4개 있는데요. 하루는 아임다 경쟁사죠. 경쟁사 제품 생산하고 하루는 CJ 거 생산하고 하루는 허닥 거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결론적으로 비밀이 없어요. F&B 시장에서는 음식료 업체에서 자체 공장을 다 가지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품의 기획력으로 승부하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 가격 얼마, 마케팅 얼마, 뭐 얼마의 원가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만들었던 팀이어서 계산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 팀이어서 매년 2배 이상씩 성장을 했고 작년에 이제 높은 밸류로 M&A가 돼서 제 첫 번째 투자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허경환 대표님은 뭐 수원에 빌딩 사셨다고, 이거 엑시트하시고 일부러 빌딩 사셨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주저주저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아무거나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